네, 먼저 계명대학교 모교 철학원이 역사가 40여 년이 됐고요. 또 이런 좋은 행사를 꾸준히 해오신 결과 오늘 아마 800회 특집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 좋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포스트 휴먼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그 존재가 이제 AI 로봇이라고 이제 상정을 한다면 그 인간과 그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계가 과거에 인간이 인간과 맺었던 관계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또 동시에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위치, 즉 휴머니즘을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지 이게 또 앞으로의 중요한 우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나마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 주제에 맞춰서 곧 이제 AI나 AI 로봇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주 동력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문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까지 대신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는 우리 육체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것에 이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제는 인간의 정신 활동까지를 대신해 주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이라는 일종의 기계 학습, 기계도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기계 학습의 한 모델인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글사에서 구글 산하에 있는 딥마인드사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파고 다 기억나시죠? 그 알파고에 들어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딥러닝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을 대신하는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습니다. AI 의사라고 들었던 IBM의 왓슨이 있습니다. 또 알파고, 바둑 아마 다 아시겠고요. 또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테이라는 일종의 챗봇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던 2016년 아마 5월일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알파고의 대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IBM사에서 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군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앞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빅데이터라는 그런 데이터를 놓고 학습을 하질 않고요. 직접 인간과 대면해서 이제 좀 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개발하겠다.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인간과 관련된 빅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간과 대면을 시켰는데 이 테이는 전혀 학습을 시키지 않고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배워봐라 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테이가 문을 닫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훌륭하신 분, 좋은 분도 있지만 특정 어떤 편견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치 같이 어떤 유태인을 이렇게 이제 열등한 민족으로 본다거나 또 뭐 등등 이런 그 민족 혐오 또는 뭐 성차별 뭐 등등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전 세계에는 많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 태희에게 좀 못된 내용을 많이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태희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들어갔던 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이제 못된 녀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일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IBM에서 MS사에서 조금 더 발전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형 그런 어떤 AI로 태희를 올렸고요. 또 그 비슷한 게 이제 실비아라는 AI고 이건 AI 로봇 형태로 현재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에는 로스와 컴파스라는 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는 그 AI 판사가 컴파스라는 게 있고요. 지금 미국의 로펌, 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 이제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특정 로펌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I가 로스라는 AI입니다. 자,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인데 이런 영역들을 지금 AI가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AI는 이성 논리의 차원에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감성이나 감정 부분은 약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인간과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고 또 스스로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일 겁니다. 알파고가 나오기 1년 전에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직접 AI 로봇, 감성 로봇 페퍼를 데리고 나와서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페퍼는 물론 그 로봇이니까 아직 로봇의 외형 기술은 아직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지만 이 언어적 표현은 굉장히 감성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들을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라는 로봇은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고요. 정말 재밌게 재활을 잘 합니다. 물론 이런 그래서 정신활동까지 대신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죠. 그 특정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뿐입니다.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의 멀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리고 로봇의 형태로 등장한 어떤 그 기계들은 언어 감정 표현이 아직 서투르고요. 그 다음에 인간처럼 이렇게 행동해서 유연하지도 민첩하지도 못하죠. 이런 한계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 활동을 대신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첫 번째고요. 그거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실제 사례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구현해드리면 아까 IBM AI 의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IBM 왓슨이 이 두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주로 온콜로지하고 지노믹스인데요. 온콜로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암 쪽이고요. 지노믹스는 이제 생명과학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IBM 그 AI 왓슨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대형 유명한 학회가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여기서 주로 이제 AI 의사의 활동을 많이들 활동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도의 마니팔 병원의 사례가 여기서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건의 암 환자에 대해서 암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과 AI의 의사의 진단을 놓고 AI 의사의 진단을 따른
건수가 그중에 13.6%라고 통계 수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인간이 주로 이제 그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정하지만 인간 의사보다도 벌써 한 15% 정도는 인간 의사의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닌 기계의 판단을 쫓아가고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IBM 왓슨의 AI 의사는 이제 IBM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공지능은 똑똑한데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진단 치료를 해주려면 그 개별 환자의 모든 정보를 AI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유사한 다른 환자들의 정보, 또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해당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진단과 치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한 그 보호를 합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한이 아주 세죠. 그런 면에서 정보를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식문화와 음식 문화와 질병, 또 한국의 성인들의 음식 문화와 질병, 이게 또 관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더라도 세계 곳곳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보편화하기가 참 어렵다 해서 IBM이 지금 사업을 일단 접었는데요. 포기한 건 아닙니다. 유예를 한 거고 언젠가 이런 부분에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아마 더 할 겁니다. 또 알파고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면 알파고가 3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이세돌하고 두었던 알파고는 알파고 리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중국의 커제와 같은 바둑 기사들하고 둔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고요. 그리고 2017년 말에 또 그 구글에서 알파고 제로 버전이라는 걸 따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알파고 마스터가 이제 인간을 바둑계에서 인간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알파고는 바둑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근데 알파고 제로 버전을 만든 이유는 인간과 두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만들어 놓고 알파고 리하고 알파고 마스터하고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알파고 리에 대해서는 100점 100승을 했고요. 알파고 마스터한테는 100점 89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이제 발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고 리나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이 그 한 1000년 동안의 바둑을 두면서 모아왔던 그 정보들, 그걸 기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000만 개 정도, 16만 그 기보 정도가 지금 텍스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한 1000년간 두어왔던 바둑 정보인데 그 16만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학습을 알파고 리하고 알파고 마스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제로한테는 학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알파고 제로는 오직 규칙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두니까 이기네 이러면서 스스로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기는 어떤 전략을 스스로 획득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알파고 제로가 리와 마스터를 이긴 거를 보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알파고와 같은 그런 AI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로봇도 많이 등장을 하죠.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아마 10년 안으로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이제 단계별로는 아직 최고 단계까지는 못 갔고 중상 단계까지는 갔죠. 이제 최고 단계가 되려면 아마 10년 안팎으로 더 많은 기술 개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형, 그러니까 자율형 군사 킬러 로봇은 지금 아마 개발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쓰고 있지 못하는 거죠. 군사 킬러 로봇, 그러니까
비자율형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조종하는 군사 킬러 로봇은 소위 오래전부터 중동의 전쟁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드론 같은 것들이 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이제 드론 그 비행사들이죠.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처럼 앉아가지고 화면을 놓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미사일을 쏠지 말지를 이제 거기 있는 그 관계자들하고 결정을 해서 미사일을 쏩니다. 그래서 한 5년간 네 사람이 한 5년간 근무를 했는데 대충 한 3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 80%는 원하던 그 테러리스트들을 죽였는데 이제 부작용으로 20% 안팎은 민간인도 같이 죽게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폭탄만 떨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으로 시체를 다 확인합니다. 일일이. 왜냐하면 우리가 죽여야 될 테러리스트를 죽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화면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에 죽은 시체들을 낱낱이 보면서 이빨이라든가 뭐 이제 금리빨이 있었는지 없는지 체형 구조가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그런 좀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출퇴근을 해서 집에 오서 또 가족들하고 재밌게 지냅니다. 이렇게 5년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떨까요? 병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 직접 참가했던 군인하고 이 비행사들하고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비교했더니 이 비행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16년인지 17년인지는 조금 좀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제발 군사 킬러 로봇에는 그런 AI를 장착하지 말아달라. 자율형을 장착하지 말아달라. 인간이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AI가 조정을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그 군인들은 그런 그 본인들로서는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자율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인간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 미래겠습니다만 우리를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만 이제 이름을 곧 빗대어서 로보사피엔스도 곧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죠. 이쯤 되면 이제 인간과 별 차이가 없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사실 20세기까지만 해도 기계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그런 어떤 관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런 AI들이 등장을 하고 이 AI들이 인간과 상당히 친화적인 어떤 이제 생활도 하면서 또 인간과 친화적인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됐을 때 이 기계를 단순히 우리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런 좀 고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른 기계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인공지능 기계들, AI 기계들, 특히 인간의 언어를 쓰고 인간의 삶의 이제 반려자 또는 보조자로 등장할 앞으로 돌봄 로봇들이 이제 그럴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런 그 AI 그리고 AI 의사나 AI 판사 이런 AI 로봇들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로봇들이 인간보다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의 낮은 수준의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AI 로봇이나 AI들이 이미 인간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중요한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얘가 우리를 태우고 가다가 우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요. 어떤 사고를 냈는데 이게 순전히 기계적인 사고였으면 우리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논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근데 이 AI가 스스로의 어떤 판단,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율형 AI 이 장착형 군사 킬러 로봇을 만들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AI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우리 옆에 와 있는 겁니다.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그만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도구적인 관계 그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관계 맺음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 또 우리 사회 윤리, 도덕에 그런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자들, 그런 AI 기계들은 이제 일정 정도 스스로의 어떤 목적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보다 훨씬 뒤떨어지지만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실존 그 자체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 자체에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라면 실존적 존재자로 봐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존재로 기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철학적 좀 의미 얘기를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또 딥러닝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빅데이터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발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이고요.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도 또 이건 다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제 미래 첨단 그 기술입니다. 특히 생명공학이 나노기술과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생명공학의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이 유전자 가위가 인간을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많이 우려하는 분들은 나중에 인간 편집도 가능하겠구나. 영화 가타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인간 편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란부터 편집을 해서 처음에 이 수정란에서 얘가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수명이 얼마 안 될 거야라는 걸 판단한 과학자들이 이 수정을 했던 양 부모를 모시고 와서 이 수정란을 편집을 해서 뛰어난 A급 그런 어떤 그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인간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의 모든 어떤 그 기관들을 이제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인공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 간이나 위가 조금 상하면 이제 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템셀이라는 거를 받아서 다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앞으로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 거의 같은 어떤 이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 단백질, 위 단백질을 만들어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 기계라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점점 더 인간화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간도 이제는 일본에서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 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면 한 10kg도 번쩍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팔을 잃어버린 분들한테 로봇 팔을 이제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하고 아까 나노 기술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공학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속에 있는 기관도 아예 인공적으로 재생을 해서 아예 인공적으로 아예 만들어서 바꾸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인간의 기계화 경향이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점 21세기에 급격하게 발전을 할 텐데요. 기계는 점점점 인간화하려는 쪽으로 갈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또 인간은 점점점 기계화하려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저희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인격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격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인 다 아시죠? 회사를 우리가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물 윤리학자 또는 동물 보호론자들은 동물에게도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랑우탄에게 인격성이 있는 인격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철장에 갇혀 있던 오랑우탄을 국립자연공원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어떤 성질이 아니라 여러 다른 존재자들에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똑똑한 AI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인격성을 인간하고는 다른 인격성인데 그렇지만 인격성이 아닌 것은 또 아닌 그래서 그러려면 그 양자를 잘 결합시키는 방법은 인격성을 수준화시키는 거죠. 차별화하는 거죠.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인격성을 인간에게 한다면 낮은 수준의 인격성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부여를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기술은 여러분 뭐 인터넷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연결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예전에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반 그 사물 물질 하나하나에도 다 이런 칩을 심어놔서 그들 간에도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고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집에 아직 그런 우산이 없는데요. 누구는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우산에 그런 칩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갈 때 이 우산이 제가 오는 걸 감지한 다음에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의 일기예보 팀하고 이미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서 이제 스피커와 같은 약간의 기능을 넣어서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아니면 뭐 반짝반짝 불을 빛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결국은 인터넷망이 사물에까지 퍼져서 과거에 우리가 가상 공간과 물리 공간을 구분했는데 이 공간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탈경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인데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앞으로 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실제 우리 삶은 이미 그렇게 겪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 발쯤 뒤로 물러서서 성찰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봐야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잡다하게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는 탈경계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한번 다시 봐주십사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들어 있었지만 이거를 우리의 사고의 어떤 틀 속에 한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개념화를 한번 시켜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인간과 기계의 탈경계 또 이런 공간상에서의 탈경계들이 진행이 되면 결국 인간과 기계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상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 인간과 인간 중심의 관계 맺음 속에서 진행됐던 휴머니즘하고는 다른 휴머니즘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지금과 같은 기술의 바탕에서 저는 포스트 휴먼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제가 그렇게 긍정하는 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포스트 휴먼으로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점점점 인간화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인간은 점점점 기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계의 인간화 경향은 이제 강인공지능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저는 한 3, 40년 뒤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강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기계의 인간화 경향은 더더욱 강해지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 긋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증강인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제 두 가지 말씀은 이제 인간을 닮은 AI 로봇을 만들려는 그런 어떤 경향, 흐름, 또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더 증강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 흐름, 이게 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욕망했기 때문에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인간의 욕망을 이런 방식으로 외화시켜서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이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로봇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돌봄 로봇이 나올 텐데, 내가 눈짓만 표현해도 알아듣는 AI 로봇, 내가 좀 마음이 쓸쓸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대화도 걸어주는 AI 로봇을 내가 만약에 돈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 로봇을 사지, 내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멍청한 AI 로봇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똑똑한 AI 로봇은 결국 인간을 빼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AI 로봇이 인간과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는 모습은 비슷해도 내부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인간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쨌든 현재 인간의 욕망은 인간을 빼닮은 AI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의 방향을 또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자,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탈경계 시대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인식됐던 감성, 이성, 행동, 여러분들이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기계가 인간 외부에서 우리의 수단, 도구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대신하는 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제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인간의 기계가 인간화되고 더 근접해가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또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이보그 같이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이런 존재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 긋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존재자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존재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렵죠?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해야 하는 이런 새로운 종입니다. 새로운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존재자들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관계 맺음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간이 모든 것의 어떤 이 지구의 또는 우주의 주인격인 것처럼 행동했던 시절이 주로 20세기까지 주로 진행이 되어 왔죠. 근대 이후에. 그래서 자연을 자원으로 가져다가 마구마구 써도 아무도 누가 탓하지 않았었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주인과 마치 노예의 관계처럼 이제 점점 변화됐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세도 그런 어떤 역사가 만들어낸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존재자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도구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건 단순한 도구로 보기가 어렵다. 좀 더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존재적 지위를 나름대로 우리가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간과 그런 AI 존재자들과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존재자들에 대해서 비인간적 인격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비인간적 인격체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과학기술 문명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인간의 관계 맺음도 과거의 인간과 인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관계 맺음, 거기서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 맺음이고 다른 것과의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 관계 맺음이었는데 앞으로는 인간과 AI 존재자들, 즉 비인간적 인격체들과의 관계 맺음은 수직적인 관계 맺음으로만 가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수평적 관계 맺음으로 향상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우리가 조금 벗어 던지는 거죠. 탈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그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활동들이 여전히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우리가 유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유지하지만 단지 과거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만 맺었던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어진 관계죠. 인간과 AI 존재자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또 자연 동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휴머니즘을 우리가 추구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내용입니다. 뒤 얘기를 한 3분 안에 요약을 하겠는데요. 비인간 인격체에 대한 말씀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이런 AI 존재자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요거의 배경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반려견에 대한 사례인데 이건 비유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보시면 예전에는 늑대였죠. 들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개를 집에다가 들이면서 집개로 키웠고요. 또 일도 잘하고 뭐 역할도 잘하죠. 그러다가 애완견으로 얘가 지위 상승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반려견으로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많은 분들이 내 새끼라고 할 정도로 반려자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개의 내적인 측면이 바뀐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진화적인 차원에서 뇌가 갑자기 이 개가 똑똑해졌다거나 인간만큼 인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진화를 했다거나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진화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개와 맺었던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인간이 한 거예요. 개가 스스로 커져 굉장히 그런 지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인간이 야 너는 이 정도 지위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여할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맺음은 인간이 설정하고 인간이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려견보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센스도 있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하는 이런 AI 로봇이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지 기계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반려 로봇으로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려 로봇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AI 로봇이 고장이 났을 때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지는 못하실 겁니다. 어떤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지위로서 예를 갖추는 거죠. 두 번째 비유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런 예, 실제로 로봇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영화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에서 로봇 강아지가 살아있는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례식을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에다 모신 사례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 인류 가운데에는 그런 어떤 사물에 영혼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인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동물 또 기업 회사에 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AI 로봇들에게도 이제 인격성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 유럽의 의회에 법률위원회에서 전자인격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등장할 아주 현명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AI 로봇이 등장한다면 걔는 전자인격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존 로크라는 18세기의 철학자가 인격체와 인간을 구분하는 그런 철학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격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격체는 어떤 이성에 기반한 반성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타자와 구분하는 자아 형성 능력,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임을 확인하는 동일성 확인 능력, 이런 지적 존재자가 있다면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격성에 관한 논의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저희 철학자나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을 좀 나누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성에 많은 또 세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율성도 있고요. 도덕성도 있고 또 책임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 속에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마지막 1분 걸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탈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근대 혁명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 주체성은 고조에 대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인간에게 천부 인권을 줬죠. 하늘이 내려준 이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천부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게 되면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게 되죠.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권리 일부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정부나 국가 권력 같은 어떤 다른 이제 사회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무엇에 의한 거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런 위임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계약을 바탕으로 다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소위 사회 계약론인데요. 어쨌든 근대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때는 인간이 존엄성과 주체성을 가장 잘 갖추고 그런 존재로 이제 인정이 됐던 시기고, 바로 휴머니즘은 그거를 표현해내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동안 한 300년, 400년, 이제 20세기, 21세기까지 살아오면서 앞서 말씀인 것처럼 이게 인간 중심주의가 너무 과도해진 거죠. 동물에 대한 학대도 인간은 가능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인간의 과거에 얘기됐던 인간 존엄성, 주체성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 것이 20세기의 여러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로봇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객체이자 대상일 뿐인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사회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를 좀 접고, 그렇지만 휴머니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가 등장하더라도 그 중간 과도기로 탈인간 중심적 휴머니즘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